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여러분들 연말 연시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일단 작년 한 해는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 수익률이 27%를 기록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이제 거의 100년이 다 돼갑니다. 100년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S&P 500이 27%나 올랐다는 것은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거의 2배, 2.7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작년 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조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가장 힘들죠. 올해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022년 올해도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첫 방송 굿모닝 글로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이면 미국장이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미국장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단위로 봤을 때에는 주요 지수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온갖 악재 속에서도 도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잊혀질만 하면 불거졌던 팬데믹 악재들, 그리고 고공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까지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1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21%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 우량주가 모두 포진해 있는 S&P 500 지수는 27%에 육박하는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플러스 마감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상당한 충격파로 작용할 만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내성을 보여줬던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됐던 것은 뭐니 해도 기업들의 강한 실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작년 한 해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4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던 2008년 이래 사상 최고의 증가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을 수도 없이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1995년 77회를 기록한 이래로 두 번째로 많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실물 경제 그리고 기업 실적의 반등이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되는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별로의 흐름도 오늘은 연간 단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는지, 상대적으로 어떤 섹터가 부진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46%의 급등으로 S&P 500 지수 상승을 주도해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40%대 급등을 기록한 섹터가 부동산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대의 강세로 마감을 한 섹터들도 상당 부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가 32%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밑에 기술주 역시도 33%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섹터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5%, 그 밖에 필수 소비재, 자재,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10%대에 그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히트맵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히트맵도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500개 종목 가운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히나 기술주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51%라는 높은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러면서 다우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빵주로 분류되는 몇몇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그리고 구글, 메타 플랫폼스까지 20%대에서 많게는 60%대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텐데요. 아까 전에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쪽 우측으로 와서 에너지 섹터를 확인해 보시면 대본에너지가 180%대의 강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하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마라톤 오일 역시도 140%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작년에 주목을 하셨던 종목이죠. 포드가 130%대 강세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섹터로 와서는 모더나의 주가 역시도 140%대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를 빛냈던 종목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와서는 디즈니가 상당히 부진한 한 해였습니다. 14%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러면서 다우지수의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최악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중가수가 생각보다 아쉬웠다는 부분, 이런 데에 따른 타격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구독자 증가수와 ARPU가 회복이 되고 거기다가 테마파크와 크루즈 사업이 본격 반등을 시작한다면 올해 주가 역시도 반등을 시도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주가 흐름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핀테크 대장주 가운데에서는 페이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는데 역시나 20%대에 달하는 연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했던 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전한 데 따른 타격이 꽤 크게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다소 짙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매출과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개선되는지 또 활성 이용자 수를 잘 유지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페이팔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조언들이 지금 월가 측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주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빵주 전체에 대비했을 때 다소 아쉬운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죠. 고작 2%대의 강세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온라인 성장세가 둔화하고 마진이 악화됐다. 이런 부분에 따른 주가 타격을 받아갔는데요. 여전히 여러 가지 IB들에서 내년도 탑픽주로 선정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아마존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도 흐름을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연간 기준으로 섹터와 종목별 흐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2022년도 새해를 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 5일에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7일에는 12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준이 지난 12월 회의에서 총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었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이르면 3월, 그리고 늦어도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저희가 5일에 공개되는 FOMC 의사록 내용을 이 시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용보고서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도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고용 호조에 만약에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 이번 주 고성장 기술주들이 다소 타격을 받아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주말 사이 떠올랐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선택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존심을 구긴 금이라는 키워드인데, 자, 아무래도 작년 한 해 동안 금의 수익률이 썩 좋지 못했었어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실 예정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21년에 이 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좀 자존심을 구긴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금값이 약 한 4% 정도 하락으로 이 한 해를 마쳤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이후에 최악의 이 한 해 성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2년간은 금값이 한 4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작년에도 2,072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은 반면에 이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기 회복이 이제 작년에 나타나면서 이 금에 대한 수요는 좀 부진한 장세가 한 해 내내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아쉬운 거는 작년에 약 한 40년 만에 최대의 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부진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 역시도 금값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덕에 금값이 이 정도로 선방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UBS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금값이 훨씬 더 낮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장 국면 그리고 어떤 통화 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이 금값이 오히려 뭐 그래도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을 꼽자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걸 꼽았겠지만 요즘에는 뭐 부동산은 좀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뭐 비트코인까지 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인기가 비트코인에 좀 뺏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이 정도였다라고 금값 시장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돼 올해는 그러면 어쩔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이 좀 생기잖아요. 그만큼 좀 좋지 않은 그런 금 시장에 대해서는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일리 FX라는 기관에서도 작년에 오히려 금이 엄청난 랠리를 펼칠 만한 환경이었다. 근데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가 나아질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기관에서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한 2%를 찍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금값이 추가 하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맥클레렌 마켓 리포트라는 기관에서도 대중들의 이 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뢰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을 좀 대체할 만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떠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열풍도 뭐 그 전해만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어졌기 때문에 연말은 다소 좋지 않았지만은 결국 한 60% 이상 상승으로 한 해를 좀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상에서도 금과 좀 비슷한 성격으로 묶이면서 금의 좀 우월한 그런 수요 측면에서는 또 보였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올해 금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금에 대한 그 인식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좀 약간은 그 과거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것 같은 그런 1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죠. 태맨이라고 외치고 계실 텐데요. 자, 연초부터 다시 한번 태맨을 외칠 만한 일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연간 테슬라 차량의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팔렸는지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93만 6,172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전년도 인도량이 50만 대에 약간 못 미치는 49만 9천여 대 정도였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도 거의 한 87% 정도 인도량이 증가한 것을 보인 겁니다.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가 연평균 50% 정도의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던스에 비해서도 한 해 동안 뭐 87%나 인도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팩트셋에서 집계한 월가의 예상치가 지난 4분기에는 26만 7천 대 정도를 팔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89만 7천여 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월가에서 예상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프리미엄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가 정확히 얼마나 팔렸는지는 사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3% 정도가 프리미엄 모델이고 그리고 나머지 97% 정도가 모델 3와 모델 Y가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테슬라도 공급망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 애뉴얼 미팅에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몇몇 마이크로칩과 또 특정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테슬라는 놀라운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를 보기 좋게 떨쳐버렸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준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향후 9년간 연간 2천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거나 또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전히 사이버 트럭의 본격 생산은 2023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테슬라 세미와 로드스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들은 좀 언제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발표된 작년 판매량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된 월가의 그 의견이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의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2020년도에 테슬라가 약 한 50만 대를 인도를 했죠. 근데 가이던스가 연간 50%씩 인도량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입니다. 네. 연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아웃라이어가 있는 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50%보다도 이 연간 인도량 증가율이 높은 그런 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이 그런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이던스는 50% 성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굉장히 좀 상회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작년에는 이게 50%를 넘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뭐 한 90만 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비트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은 기대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그것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게 테슬라와 관련해서 좀 놀라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와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을 표출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룹 캐피털이라고 그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로 잘 알려진 짐 먼스터가 이제 네네. 수장으로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 룹 캐피털에서 최근에도 테슬라에 대한 이 장기 목표 주가를 $2,500로 유지를 하면서 2022년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한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정도로 인도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예상치를 좀 대입을 해본다면 한 45% 정도의 인도량 증가율을 기록하는 셈이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한 94만 대가 나온 것을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33% 증가인데 이런 예상치도 또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리비안과 루시드는 아직까지는 좀 고전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테슬라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021년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테슬라가 1년에 85만 대 정도 판매할 거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보다 잘 만드네, 그리고 잘 인도가 되네 라고 하면서 점점 예상치가 올라가더니 연말 됐을 때는 거의 한 89만 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93만 대가 생산된 거니까 그 예상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훨씬 더 높은 그 성적표를 가져온 그런 테슬라였습니다. 제가 그런 기대감이 내년에도 이제 룹 캐피털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크루즈는 무리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크루즈 여행은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 분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분명 여행 상품이었을 거예요. 근데 팬데믹을 통해서 크루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자, 이 때문에 이제 크루즈 선사에도 많은 투자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자가격리 그런 조치가 있지만 해외에서 좀 보면은 비행기 여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에도. 하지만 이제 크루즈 여행은 조금 무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장에서 크루즈 선사 관련주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크루즈 여행은 아직 무리다라는 당국의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의 험난한 2022년도 좀 예고를 한 것 같은데요. 목요일이었죠. 이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크루즈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크루즈 여행 금지한다라는 그런 권고를 내렸는데요. 4단계는 참고적으로 이제 모든 여행을 피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3단계의 백신 접종을 마치라 보다도 훨씬 이제 높은 여행 경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12월 한 후반부만을 떼놓고 보더라도 크루즈 여행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5천 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 다시 한번 조치가 나온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대표적인 3개의 크루즈 선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지안 같은 경우에는 소폭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은 일단은 이익으로 돌 것으로 지금은 전망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크루즈 여행의 업황에 또 한 번 좀 발목을 잡힌 격인데, 자, 실제로 변이가 발생된 이후에 실적 타격이 실제 가시화됐을까요? 크루즈 선사도 그렇고 항공이사들도 그렇고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둘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DC가 이제 좀 대조적으로 격리 기간을 단축을 했죠. 이거는 항공사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크루즈 여행은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크루즈 여행과 관련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유가 있었던 그런 당국 제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에 피해는 이 항공업계나 크루즈 업계나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열 캐리비안이 최근에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331개 노선 중에 16개를 취소하거나 이 굉장히 대폭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관련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로드 팩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좌석 이용률이 역사적 수준보다는 낮겠지만은 하반기에는 이제 통상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영향보다는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코멘트를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이제 보도를 하기를 코로나19 관련한 어떤 직원 충당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겨울 날씨가 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등의 여파에 주요 항공사들이 줄줄이 항공편을 또 취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공사들은 지금 CDC의 어떤 권고만을 놓고 본다면은 좀 유리한 상황이기는 네네. 하지만은 이런 이 업계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타격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완전히 좀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런 측면이 좀 보이는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뭐 작년부터 투자에 나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검은 호랑이가 될 상은 과연 누구일까? 올해를 상징하는 게 이제 바로 검은 호랑이라고 하죠. 자, 검은 호랑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시장에서 과연 이 왕좌를 차지하게 될 섹터는 무엇이냐, 혹은 테마는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메타버스를 꼽는 쪽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에서는 올해가 메타버스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기스트 이어라는 단어를 썼죠. 왜냐하면 올해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일도 하고 또 놀 수도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과연 올해 어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먼저 메타부터 보도록 하죠. 페이스북의 모 회사입니다. 올해는 이제 프로젝트 캠브리아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메타가 호라이즌 월드라고 하는 가상현실 소셜 플랫폼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런 소셜 플랫폼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캠브리아를 통해서 헤드셋을 출시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이 메타의 움직임을 굉장히 크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죠. 자, 애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사실 늘상 그렇듯이 실제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떤 헤드셋을 공개하게 될지 이건 아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최근 아이폰에는 증강현실 구현에 필수적인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또 최근 아이패드와 아이폰 이 모두에 AR 키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추론해 볼 때 애플이 올해 하이엔드급 헤드셋을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지난 3월
가상현실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메쉬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이 메쉬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와 같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올해가 메타버스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올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월가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도 궁금하고요. 또 월가에서 기대하는 메타버스 유망주가 역시 빅테크로 귀결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가상자산 투자사라고 하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그 회사의 전망에 따르면은 2025년쯤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시장이 한 4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 관련 시장이 1,800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뭐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초에 가상 세계와 관련한 매출이 2025년에는 4천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월가에서 공통적으로 뭐 한 50조 원 정도 이렇게 수치를 500조 원 정도 이 수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IT 업계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업 캐펙스 투자를 지금 선도하고 있죠. 돈이 역시 많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역시도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I 분야에서의 저희가 M&A를 좀 보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듯이 돈이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깔때기처럼 다 뭐 새로운 첨단 산업도 독식을 할 것이다. 이런 뭐 로직이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 수혜와 관련해서도 빅테크에 투자하는 것이 충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투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하드웨어를 좀 떼놓고 본다면은 애플이나 이 메타가 좀 주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라는 기업이 최근에 시장에서는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로블록스, 그리고 네 번째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기업용 플랫폼 옴니버스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메타버스 기반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메타포트, 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자체적으로 좀 나름대로 좀 분류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머리 아프라고 한다면 ETF 메타, META가 가장 좀 손쉬운 투자 제안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편입 종목을 보면은 엔비디아, 메타,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좀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AUM이 이제 한 9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ETF인데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뭐 업사이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뭐 메타버스가 워낙 뜨고는 있지만은 정말 정확한 뭐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는 좀 미지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TF에 대해서 내가 좀 뭐 아쉽지만은 투자를 하는 것도 뭐 간접적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요즘에 워낙 그 또 ETF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과연 이 메타버스에 투자할 때 정말 이 메타라는 ETF도 한번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